법정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그 당사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하면 하다가 이제 절차 그냥 끝나버린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어떤 증인을 신청해야 되고 어떤 조사를 해야 되냐, 이런 절차들이 사실 첫날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첫 공판기일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첫 공판기일에 아무런 준비 없이 가게 된다면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징역 2년 구형합니다, 이런 식으로 검사가 구형을 했겠죠. 이때서 약간 좀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징역 2년? 내가 지금 실형 사는 건가? 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오늘 영상의 제목은요, 지금 변호사 선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고민하신 건데요, 변호사 선임료 자체가 상당히 좀 큰 돈이다 보니까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세요. 당연하게도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어쨌든 변호사 비용이 나가는 것은 부담스럽고, 가능하면 변호사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으면 좋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꼭 있어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진행을 하다가 변호사가 나랑 좀 호흡이 안 맞는데 다른 변호사를 바꾸는 게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거예요. 제가 오늘 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일반적인 사건이라면요, 형사사건은 보통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개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소인 진술을 할 거예요. 이에 대해서 피의자 진술을 좀 하게 될 거고요. 피의자가 인정을 하는 사건이라면 모르겠는데, 부인을 하는 사건이라면은 뭐 여러 가지 항변을 하겠죠. 내가 그 돈 안 빌렸다 라고 하면 사실 부인이고, 내가 그 돈 빌린 건 맞는데 내가 사기치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런 취지 부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취지 부인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정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피의자분들이 그냥 고지고대로 자백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없긴 없습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게 되면은 향후에 또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대질 조사라든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라든가 뭐 계좌 분석이라든가, 아니면은 법리적인 다툼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경찰에서 판단할 거예요.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송치라는 것을 하게 될 거고, 이 사람은 죄가 없어, 아니면 증거 불충분해 라고 하면 불송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기록을 경찰로부터 받아본 검사 입장에서는 이 송치된 기록을 기소를 하든가 또는 불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를 하게 되면요, 벌금이라든가 법정으로 가게 되는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단계로 가게 되죠. 사실 가장 좋은 건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고소장이 접수됐다, 그러니까 조사를 좀 하자 라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을 때 그 시점에 변호사가 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형사사건에서 골든타임은 항상 맨 처음이다. 그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쭉 진행하신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형량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약간 좀 망설임이 있겠죠. 경찰에서 송치가 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검찰의 기소만을 기다리게 되는 건데요, 그때라도 빨리 변호사를 좀 알아보시긴 해야 돼요.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행히 불송치가 되었다면은 그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추가적으로 알아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송치가 되었다, 이거는 발등에 정말 불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형사 절차를 위해서라도 변호사는 반드시 좀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반대로 고소를 한 입장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안 한 상태로 고소장을 진행을 했다면, 불송치가 됐다면 불송치 이유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불송치 이의를 하는 또는 수사심의를 하는 그런 단계를 위해서는 사실 변호사가 거의 필수적이에요. 또 검찰에서 불기소를 한 경우가 있죠. 이것에 대해서 검찰 항고를 하거나 또 재정신청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단계들을 위해서는 고소인이 직접 하는 게 어려운 면들이 좀 많이 있고, 사실 변호사의 조력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자, 다시 피의자의 입장으로 돌아와서요, 피의자 입장에서 앞으로 어떤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절차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일단 수사기관에서 송치가 되고 기소가 됐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죄가 있고 충분한 입증 자료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송치가 되고 기소가 되는 절차가 진행이 될 겁니다. 검찰이 기소가 되기 전이라면 구속영장과 관련된 절차들이 진행될 수도 있고요. 사실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형사사건 할 때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는 거는 정말 사전 구속영장만은 막자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하거든요. 만약 그 당사자분이 진짜 사전 구속돼 버리면 구치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준비까지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너무 힘듭니다. 진짜 여러분 곁에 아무도 없고요, 변호사만 가끔 접견할 수 있는 그 정도예요. 그러면 변호사가 조력하는 것도 상당히 좀 힘들어지겠죠. 자료를 획득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소 전 단계에서는 구속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변호사와 좀 많이 회의도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변호사와 좀 교감을 많이 하면서 준비하셔야 돼요. 이 기소 후의 단계에서는 내용이 너무 많긴 한데,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 구공판 단계를 보시면 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약식 기소, 약식 명령을 받아서 벌금이 나온 상태라면 이거를 정식 재판할지를
될지를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상태인데, 벌금의 경우에는 비교적 그래도 변호사의 조력이 물론 있으면 당연히 가능성이 올라가겠지만 그 정도가 징역을 사냐 안 사냐보다는 좀 낮은 단계, 벌금을 내냐 안 내냐의 단계이기 때문에 비교적 변호사의 조력이 좀 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908 기소가 된 상태에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없으면 상당히 좀 불안하고 여러분이 진짜 깜빵을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공판 단계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판 그냥 가서 뭐 민사처럼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형사재판에서는 정해져 있는 절차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증거 인부 절차,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가 이 증거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은 증거 조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어떤 증인을 신청해야 되고 어떤 조사를 해야 되냐, 이런 절차들이 사실 첫날에 다 이루어지거든요. 첫 공판기일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첫 공판기일에 아무런 준비 없이 가게 된다면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증거를 그냥 만연하게 다 인정해버린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꼭 증인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 신청을 안 한다? 이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래서 재판 첫날 정말 중요한 절차들을 많이 하는데 준비 없이 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법정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그 당사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하면 하다가 이제 절차 그냥 끝나버린 경우가 꽤나 많거든요. 저런 때는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이제 제가 생각하면서도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여러분께 좀 설명 좀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 첫날 단계에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많이 있는데, 특히 증거 인부나 증거 신청, 증거 조사에 대해서 좀 의견을 미리 좀 만들어서 가셔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정말 최종적인 단계, 변론이 종결되고 최후 변론하고 최후 진술하고 이런 단계까지 다 끝났다. 그래서 이제 선고 기일만 남은 상태가 됩니다. 그 전 단계로서 검사가 구형을 했을 거고요. 뭐 징역 2년 구형합니다, 이런 식으로 검사가 구형을 했겠죠. 이때서 약간 좀 식은땀이 나는 거예요. 징역 2년? 내가 지금 실형 사는 건가? 제가 미리 말씀 좀 드리지만 이 징역형 구형하는 거에 너무 놀라지 마시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 좀 드리는데요, 사실은 어느 정도는 무서워하셔야 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검사가 구형한 게 직접적으로 형량에 연결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재판장님이 참고를 좀 할 수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검사 구형이에요. 변론 다 종결되고 검사 구형 받고 나서 이때서야 변호사 상담 오신 분들이 또 있어요. 변호사님 지금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이제 뭐 변호사 선임한다고 뭐 달라질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있어요. 양형을 다툰다고 해가지고 양형과 관련된 참고 자료들을 만드는 게 있는데, 이것도 법정에 정해져 있는 양형 자료들이 있어요. 특히 뭐 사기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제할 계획이다, 또는 어느 정도 변제가 됐다, 이런 자료라든가 음주운전이라면 차량을 뭐 팔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고 음주치료 받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되는 그런 범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어필이 안 돼 있고 양형 자료들이 잘 안 채워져 있으면 판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분은 양형 자료가 뭐 없네, 그래서 뭐 내가 봐줘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최후의 최후 순간까지도 양형 자료는 잘 채워놔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이 잘 안 되시고 법정에 가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판사님께서 봐줄지 말지를 고민하는 그 순간에 봐주지 않을 가능성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이 형사 법정에서는요, 어떤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당연히 매우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형사재판, 특히 908을 받은 상태라면은 이때부터는 정말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좀 말씀 좀 드리는 편이고요. 가급적이면 재판이 공판기일이 잡힌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있는 때 변호사와 상담하고 선임을 좀 계획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이 사건이 잘 해결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실제 재판까지 갔는데 좀 잘 돼가지고 집행유예 받으시는 경우도 물론 있는데, 지금 요행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보고 싶은 상황이라면 가능하면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훨씬 낫죠.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법정에 가시는 것을 그렇게 썩 추천드리지를 않고요. 저는 솔직한 말로 너무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변호사 비용이 워낙에 고가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시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구치소에 가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일도 못 하시고
있고 좀 자유도 뺏기시고 하다 보니까 금액은 경제적인 가치만 놓고 보더라도 손해가 좀 막심해요. 네, 그런 걸 좀 고려했을 때 변호사 비용이 좀 많이 아깝더라도 변호사 선임 한번 계획을 좀 해보시고,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변호사 상담이라도 한번 받고 재판에 나가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경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는 않을 테지만,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좋은 변호사와 좋은 호흡으로 사건을 같이 진행하면 그나마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차악의 결과가 좀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변호사 선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라는 주제를 놓고 여러분께 좀 설명 좀 드렸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